제가 집을 짓다 보면 많이 마주하는 문제인데 담이 특히 오래된 동네는 담이 경계가 진짜 경계에 담이 세워져 있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잘 없지. 네, 잘 없어요. 근데 그거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때 남의 집 담이 우리 집에 넘어와 있어도 그거 마음대로 못 보겠다면서요. 그렇지. 경계를 침범한 거랑 상관없이 담은 옆 땅과 우리 땅의 공동 재산이라 마음대로 못 보겠다면서요. 그것도 그런데 아니 그게 꼭 공동은 아니야. 그러니까 담 자체를 누가 축조했느냐에 따라 축조한 사람의 물건이야. 그건. 그러면은 내 땅에 축조한 사람 물건이 서 있으면은 뽀개라고 할 수는 있겠네요. 아니 그게 그렇지만은 방해금지 청구권 뭐 그런 거. 그게 평원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를 했다. 네. 그러면은 땅 자체가 저쪽으로 귀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와. 야.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땅에 한 100평을 담이 넘어왔어요. 그래갖고 한 30년 끌었어. 3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우리 살았어. 나중에 측량해보니까 100평이 넘어가 있어. 그럼 그 사람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그럴 수도 있는 게 내가 좀 전에 한마디를 빠뜨렸어. 네. 선의이며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내 땅인 줄 알았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옆에 땅이 10,000평인데 100평을 침범했으면 10,000평 중에 100평 정도는 뭐 이렇게 길다랗게 하면은 조금만 넘어와도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경계를 넘어올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전체 토지가 30평이야. 내 땅이 30평인데 100평을 넘어왔어. 네. 이게 어떻게 선이야.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따져봐야 되긴 해요. 그러면은 내 땅에 옆 땅이 침범해서 담이 세워졌어요. 저 사람이 세운 담이야. 제가 이제 집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건설에서는 주차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담 때문에 주차 라인이 안 나와서 집을 못 짓게 생겼어. 그럼 그 담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 청구해야지. 철거 청구. 내가 아까 그랬잖아. 네. 내 땅에 남의 건물이 서 있을 때 뭘 해야 된다고? 건철대위. 건물 철거 대지인도 똑같아. 만약에 담벼락은 여기 있는데 내 땅의 경계는 여기까지면 이만큼 내 땅이잖아. 건물을 철거하고 이 땅을 다시 나한테 내놔라. 건물 철거 대지인도. 그거 얼마나 걸려요? 오래 걸리지.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다들 못하는 거구나.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기 6개월 때문에 이상. 그래서 땅을 가진 사람들은 경계를 한 번씩은 정확하게 측량을 해놓고 그래서 그 경계표를 항상 잘 보존하고 그래서 누가 여기를 넘어오지 않나 이런 걸 좀 그래도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측량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측량을 한 번만 해두면 되고 정확하게 핀이 꽂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꽂혀 있으니까. 그러면은 넘어왔다고 해서 그럼 그 담을 남이 세운 담을 저희가 막 뽀개는 건 안 되죠. 그렇게 되면은 재물 손괴죄. 그니까요. 저희 현장 소장 형사처벌. 벌금 받았어요. 그러니까 300만 원. 30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치. 아니 내가 지시다는데 우리 현장 소장이 공사 방해한다고 그냥 뽀개버렸어. 본인이 먹었어 벌금을? 내줬죠. 내달라고 해서. 내달라고. 네, 저는 안 먹었고 현장 소장이 먹었는데 내달라고 해서 내줬죠. 근데 현장 소장이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뽀개라고 해서 뽀갠 게 아니라 포크레인 운전기사가 운전이 미숙해서 사고가 났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건 타당한 주장인가요, 형님?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 타당한가요? 아니 그 실제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이번에는 우리 현장 소장의 주장이었지만 실제로 실수로 굴삭기사가 퍽 쳐서 뽀개졌어. 그러면 그거는 이를테면 형사적으로 재물손괴를 벗어날 수 있나요? 실수였다면? 그렇죠. 그건 고의범이에요. 재물손괴는 고의범이에요. 실수였다면 뭐 미필적고 이런 건 안 들어가네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정황을 봐야 되겠죠. 이 상황에서 포크레인을 움직이면 저게 쓰러질 수도 있는데 쓰러지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지 아니면은 진짜 우발적으로 안에 갑자기 무슨 벌이 들어와갖고 포크레인 기사가 오 하다가 이게 딱 움직였는데 포크레인이 위 움직여갖고 툭 쳤다. 그거는 너무 정황이 설명 가능한 정황이 있잖아. 이건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벌을 피하려다가 안에서 쇼를 했구나. 그거는 무죄죠. 그쯤 되면.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무너졌어요. 그러면 저희가 무너진 거에 대해서 형사적으로는 무죄인데 그 담장이 쓰러진 거에 대한 손해는 배상해야 되나요? 내 땅에 있는 남의 집 담장의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나요? 그게 조금 복잡한 문제인데 결국은 철거됐어야 될 거라고 한다면은 뭐 남소 방지를 위해서도 거기까지 인정되지는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에 가서는 다 상계 처리하고 나면은 남는 것만 하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남는 거 하나만 주장이 돼야 된다고 보면 어차피 철거되어 됐을 거고 그 철거 비용조차도 저쪽에서 부담했어야 되는데 담벼락 값을 물어달라? 이건 좀 오바죠. 오바지. 그러면은 다음에는 일단 제가 포크레인이 운전하고 있으면 거기다 벌을 풀어야겠네. 이 영상이 나가는 건데 안 되는 거 하잖아. 판사님 제가 진짜 벌 나온 겁니다. 지금 제가 이거 실마리 얻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벌집이 있었어요. 벌집을 일단 먼저 다 설치를 해야겠다. 공사하기 전에. 양봉업자를 불러다가. 그러니까요. 거기다 벌을 쳐야겠어. 예. 그러면은 그러면 내 땅의 경계가 넘어와서 내가 지은 담이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옆 땅에서부터 내 땅으로 먹어 들어와서 내가 지은 담장이면 우리가 올린 담장이면 그걸 허는데 네. 허락되지. 그건 허락되는 거죠. 근데 허락도 되는데 문제는 허락도 된다는 게 적어도 형사처벌 내 거니까 담벼락이 내 거면 재물 손괴죄는 안 되겠지. 근데 경계를 훼손하는 거가 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 경계를 훼손한다? 그게 무슨 뜻이죠? 경계를 훼손한다. 그러니까 담벼락이 토지의 실질적인 경계를 이루고 있잖아. 그거를 훼손하는 게 죄가 될 수가 있어. 경계가 어딘지 알 수 없게.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땅이랑 땅 사이에 그냥 돌멩이들을 이렇게 놔갖고 그렇죠. 경계를 표시를 해놓은 경우들이 있는데 밤사이에 그 경계석을 없애버린다든가 옮겨놔 버린다든가 그거는 이제 경계가 어딘지를 달리 보게 하려고 경계를 훼손한 거잖아. 경계 측량을 먼저 해서 경계석을 박아놓고 잘못된 담장, 내가 세운 잘못된 담장을 철거하면은 문제는 없겠네요. 그렇게 하면은 적어도 형사상 문제는 되지 않을 텐데 이제 그래도 민사상 문제는 남아 있겠지. 그 경계 실제 경계와 담벼락 사이의 땅이 누구 건가를 갖고. 형님 제가 광진구 화양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정말 오래된 동네잖아요. 화양동에 그 화양 사거리 쪽이 있고 건대 쪽이 있잖아요. 그럼 GPS 기점이라는 게 있어요. 위에서 GPS 기점에 땅 그 GPS 정보로 따오는 거랑 아래서 따오는 거랑 달라요. 미치겠네. 그래서 이거 제가 뭐 법적으로 모르겠는데 그 우리 공학적인 얘기로는 기점을 어디로 잡냐에 따라서 요 땅 주인이 이길 수도 있고 요 땅 주인이 이길 수도 있어요. 그게 좀 이상하죠? 기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측량이 달라지면 그게 무슨 정확한 측량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네마다 기점이 여러 개가 있고 땅 정보라는 게 기점에서부터 몇 미터 이렇게 다 주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GPS 정보가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가 2008년이었는데 그때 그랬어. 그래갖고 제가 대리하던 건축주가 막 카드 주면서 너 가갖고 접대 좀 하고 와라. 접대 좀 하고 와서 우리한테 유리한 데를 기점으로 삼게 해라. 긁고 막 그날 막 300만 원 긁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접대를 했다고요? 이거는 건축주의 제가 특정 정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건축주의 특정 정보가 아니라 본인의 범죄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잘라야겠다. 제가 접대 공소시효 지나지 않았나 2008년이면은? 지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소시효 알아보고 안 자르면 웃길 것 같은데. 아니야 수사기관에서 나오면 구라라 그래. 구라라고 하면 되죠. 이건 자르고 구라라고는 자르고 정리하면 옆 땅이 우리를 침범했는데 담벼락이 옆집 거면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뽀개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소송을 통하지 않으면 말벌집을 하나 놔라. 그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고 옆담이 침범은 했는데 우리 담벼락이다. 그럼 철거는 할 수 있으되 이제 약간 형사적인 책임을 피하려면은 대지경계 측량을 먼저 하고 경계석을 박아놓고 해야 된다.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제가 요새 겪는 일에 대해서 또 상담을 드리려고 하는데 상담료도 안 내면서 유튜브 한번 찍는다고 엄청 많이 물어봐요. 아니 돈을 냈으면 내가 찾아봤을 텐데 안 찾아보고 그냥 와서 앉아있죠. 아니 제가 이번에 건물을 하나 짓는데 건축주가 저랑 철거업체를 따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철거업체가 이제 거기 있었던 건물을 다 뽀개놓고 간 거예요. 다 뽀개놓고 갔는데 적절한 처리를 안 해서 막 옆 땅에 흙이 막 흘러내려오고 그래서 옆 땅이 뭐 균열이 같다고 주장을 하고 뭐 건물이 균열이 물이 샌다 주장하고 해가지고 공사 중단 명령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공사 중단이 거의 1개월에서 2개월 가까이 됐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물론 전국의 공무원 선생님들 다 엄청 열심히 하시고 성실하시지만
저희는 이제 보통 민원이 나오면 그냥 공사 중단을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해결해라. 뭐 이게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결을 해야 니네가 공사할 수 있다라고 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럴 경우에는 건설사는 이제 그 지체 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그 계약된 기간 동안에 보통 1000분의 1인가요? 1000분의 0.5. 하루에 1000분의 0.5입니다. 아 물론 그것도 뭐 계약상으로는 얼마든지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데 그쵸. 국가 계약의 기준은 1000분의 0.5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나오면은 사실 지연 손해금이나 이런 걸 물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뭐 돈백 찔러주고 민원 좀 넣지 말아주세요 하거나 하거든요. 근데 이번 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갖고 공사 중단을 그냥 해버렸어요. 하고서 건축주가 나서서 좀 해라 라고 해서 민원을 해결한 바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공사 중단 명령이 왔는데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제가 뭐 이를테면은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적절하지. 내 잘못도 아닌데 니네가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래갖고 행정재판을 걸면은 뭐 한 6개월에서 1년 갈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6개월에서 1년 가겠죠. 네. 1년 가는데 보통은 이제 공사 중단 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면은 좀 실효 있게 할 수 있는데 네. 받아들여질 확률이 큰가요? 그걸 다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보통 변호사들은 여기서는 본안보다도 오히려 더 공사 중지 그러니까 중단 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이 더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총력을 다 쏟아서 본안만큼 더 충실하게 입증하고 서면도 잘 내고 거기다 모든 걸 다 쏟아내죠. 그러면은 이를테면 저기 공사 중지 명령 내려진 뭐 아파트 이런 데서도 뉴스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공사 중단 명령 내려졌는데 아파트가 짓고 있네 하는 것도 대부분 다 그 중단 명령에 대해서 집행 정지 신청을 해놓고 공사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돼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집행 정지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공사 중단 명령이라는 게 공사 중단 명령의 그거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 일당 얼마씩의 뭐 돈을 내는 식으로 써 있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중단 명령은 그냥 제가 받은 공문에는 이런 걸 처리할 때까지는 중단하라기 때문에 중단해라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그 얘기가 없나요? 네, 없었어요. 제가 받은 공문. 보통은 이제 행정처분의 경우에 간접강제의 대표적인 게 이행강제금이 있어서 강제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일당 얼마씩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법을 몰라서 중단 명령 나오면 그냥 중단하는 줄 알았는데 하고 그냥 강제금 내면 되는 거였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대신에 이제 그쪽 관이랑 관계는 되게 나빠지고 나중에 눈에 불을 켜고 와갖고 그거 말고 또 뭐 잘못하는 거 있나? 뭐 안전점검이든 뭐든 엄청 나오겠네요. 그리고 준공은 어디서 나오나요? 관에서 나오죠. 그냥 젖대는 거죠 그냥. 사용 승인이 나야 되는데 다 지은 것 같은데 승인이 안 나와도 그렇죠. 그럼 집행 정지 신청 인용도 관이랑 관계가 나빠질 수 있을까요? 그것도? 단지 그것만 갖고 그러기는 어렵고 거기까지 갔는데 그러면 이제 사용 승인을 내달라고 또 소송을 하겠죠. 여러 가지가 맞물리게 되네요. 점점 꼬이게 되네요. 그럼 그냥 한마디로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든 소형 건설사든 그냥 민원인한테 돈 주고 그냥 끝내는 거거든요. 이런 게 다 복잡하니까. 그게 간명하지. 야, 그러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 누가 와가지고 너 시끄러워서 나 잠 못 잤고 너 때문에 건물 균형갖고 그러면 계속 돈 줘야 되네요. 50이든 100이든. 여러분 주변에 건설하면은 가가지고 일단은 들어놓으세요라고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꿀팁을 줘야 되는 일인데 그러면은. 근데 이제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죠. 그게 만약에 사기였어. 그냥 와서 들어 누웠어. 이런 정황이 너무 농후해 보여. 그러면은 이제 그거 자체를 갖고 뭐 불법행위에 의한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나중에 한다든가. 대신에 증거를 잘 모아놔요. 증거를 모아놓고. 이를테면은 뭐 아까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들어 눕는다. 들어 눕는 건 뭐예요? 공사 방해죠. 공사 방해되는 게 업무방해죄에도 해당되니까 그 정도 되면은 당연히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를 열심히 체증을 해놓고 저 사람이 누군가 신원을 잘 따놨다가 나중에
옆집 사람이야. 근데 옆집 주인이야. 그러면 옆집 주인이니까 부동산도 있고 그러니까 자력이 있으니까 그런 애들한테는 소송을 해갖고 좀 돈을 받아내죠. 야, 근데 저희 같은 작은 건설사는 그런 체증이나 그런 것도 쉽지 않으니까 사실 진짜 어려운 길이긴 하네요. 아니 그 체증이 별게 아니라 CCTV를 사각 없이 한 4개만 설치를 해놓으면 그걸로 그냥 24시간 체증이 되는 거예요. CCTV 얼마 안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저런 민원인데 민원이 저희의 책임이 아니야. 그래서 공사를 쉬었어, 민원 때문에. 그럼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주가 지체상급뿐만이 아니라 이 기간에 내가 이자 냈어. 이자도 네가 배상해야 하고 민사손해도 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저희도 방어 논리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우리 탓이 아닌 민원에 의해서 발생한 거니까. 일단은 우리 탓이 아니라고 당연히 주장을 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지체상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행 지체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손해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이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기로 계약서상에 써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행지체 상금을 청구하면은 다른 민사 손해는 청구를 못 하는 건가요? 그 같은 건에 대해서 못 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얼마인지 따지지 않고 우리가 주장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손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니까. 손해액을 주장하고 입증까지 다 해야 돼요. 네. 소송으로 가게 되면. 근데 어떤 손해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손해들을 하나씩 다 열거를 해서 그 손해액을 받는다는 게 이런 그 건축이나 건설이나 뭐 이런 거를 할 때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계약에서 손해배상액에 예정을 두는 이유가 실제 손해를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를테면 뭐냐면은 매매대금, 뭐 토지나 부동산 매매할 때 보통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에 예정으로 한다 이런 거 둔다. 그럼 5억짜리면은 5천만 원 보통 계약금으로 많이 하죠. 네. 그러면은 이 일로 인해서 뭐 계약이 파기됐거나 당사자 일방에 이행 지체가 있거나 이렇게 돼서 파기되거나 이러면은 책임을 져야 될 쪽에서 계약금만큼을 손해배상으로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매도인은 이미 돈을 받았으니까 매수인 책임이면 매도인은 그 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몰취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매도인 책임이면 매수인은 내가 준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고 계약이 깨졌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 돈을 더 얹어서 받으니까 배액배상을 받는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보면 이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손해는 그거보다 초과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다 받아내기는 어렵고, 만약에 10억짜리 공사였다 그러면은 뭐 1000분의 1이 계약이었다 만약에 그러면은 얼마예요? 10억에 1000분의 1이면은 100만 원씩인가? 네네, 그 정도예요. 네. 그런 거죠. 그러면은 100일 늦으면 1억인 거고. 네.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자, 아까 원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책임 없는 사유로. 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그랬잖아요.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어떻게 민사에선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아니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근데 이 계약관계에서는 채무가 문제가 되니까 이행지체라는 거는 채무 불이행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책임 없는 사유니까. 그러면은 둘 사이에서는 누가 책임이 있는가가 명확한 관계가 있을 수 있죠. 네네. 이를테면은 그 아까 철거업체랑 나는 별개인데 철거업체는 누가 데려다 썼어요? 건축주가 데려다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랑 건축주 사이에서는 철거업체 행위는 건축주의 행위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내 책임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건 사실은 건축주의 책임이다. 네. 나랑 건축주 사이에서. 그럼 내가 건축주한테 지체상금을 물어야 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 또 특집이 언제가 올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법률적인 이슈가 있으면 다시 모시는 걸로 하고, 또 그리고 우리 아까 뭐 빌라왕 같은 거는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원래는 20대에서 30대 초반이잖아요. 그치. 물론 요새는 저희 어머니도 많이 보시고 하지만 그러니까 형님 물론 워낙 훌륭한 사건 많이 하시지만 이제 이런 그 사회초년생들이 도움될 만한 컨텐츠도 많이 올려주시면 많이 재밌게 봐주실 것 같네요. 네, 재밌게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또 다음에 뵙는 걸로 하고. 네.